자, 이제 또 본격적인 키스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작품이에요. 키스 이 작품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그냥 키스 누군진 몰라도 유명한 작품 어디선가 많이 봤던 거 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클림트의 포옹을 주제로 한 연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요즘 기술 되게 발달했잖아요. 엑스레이 같은 걸 이렇게 딱 밑바탕을 보니까 밑바탕도 있고 이 클림트가 그렸던 스케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스케치를 보면 클림트가 이거 굉장히 많이 고쳐 그렸어요. 근데 왜 많이 고쳐 그렸냐면 구도 때문에 그래요. 이 구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남자랑 여자랑 키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한 폭에 평면적으로 딱 끼워 넣으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찾은 구도가 바로 이거예요. 여자가 무릎 꿇고 있고 남자가 서 있는 듯한 특이한 구도입니다. 근데 이 키스라는 작품을 그리고 나서 미술계가 굉장히 술렁거렸어요. 엄청난 대작이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1908년에 한 전시회에서 이 키스를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딱 하고 걸립니다. 키스, 클림트의 키스 딱 작품이 걸리니까 국가에서 이걸 샀어요. 근데 국가에서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딱 물어봤는데 클림트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해요. 근데도 국가가 샀어요. 이 그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자, 그러면 이 대단한 작품, 지금은 이게 벨베데르 궁전인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딱 되게 어두운 방에 이 클림트의 키스 한 벽면을 탁 차지하면서 걸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부분에서도 이 클림트의 키스가 황금색이 반짝반짝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넋을 놓고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왜 그렇게 멋있는데? 알아봅시다. 클림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평면적이죠. 굉장히 평평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말이야. 평평해요. 뒷 배경도 뭐가 입체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옷 주름도 없어요. 그리고 남자 옷을 봤을 때, 여자 옷을 봤을 때 어때요? 기하학적인 무늬랑 꽃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덩굴 같은 거 있죠. 황금색으로 여자 발목에 이렇게 엉켜있는 덩굴. 이게 바로 아르누보의 영향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옷에 있는 무늬들로 이 한 대에 섞여있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크게 봅시다.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겠죠. 그리고 머리에 보면 화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둘이 좀 성스러워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자가 어디에 있냐면 절벽에 발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발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절벽에 발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여기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보면 어때요? 여자가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싫어하고 있는 걸까요?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클림트가 개인적인 해석을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해석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자가 굉장히 눈을 딱 감고 입을 앙 다물고 볼만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자의 손을 보니까 어디 있어요? 남자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고 있고 남자 뒷목에 이렇게 손이 올라가 있어요. 거부하는데 남자 뒷목에 손을 이렇게 감았어?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는 상당한 감흥에 젖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경을 보면요. 밑에는 꽃밭이에요. 꽃밭인데 절벽이에요.
여자가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어요. 사랑은 꽃밭처럼 아름다운 건데 절벽처럼 위험한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클림트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를 절벽으로 만든 데는 뭔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 하지만 개인 피셜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남성이 클림트다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해요. 거의 다. 그런데 과연 이 여자 누굴까? 이 여자 누굴까? 클림트는 여자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키스라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남자를 자기로 표현한 이 작품의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여자 이 주인공의 특징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고 강인하고 예술 애호가이자 엘리트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클림트가 사랑한 여자는 엄청 많았어요. 클림트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클림트 애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누굴까라는 게 포인트예요. 클림트는요, 여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얼마나 엄청나게냐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자를 모델로 썼는데 같은 모델을 한 번 이상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 모델인 여자랑 연애를 하고 몇몇 모델과의 사이에서는 자식도 얻었어요. 클림트 하면 여자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평생을 싱글로 살았는데요. 클림트가 58인가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소송이 걸려요. 무슨 소송이 걸리냐면 양육비 소송이 걸려요. 몇 건? 14건. 클림트가 죽고 나서 클림트가 이 아이의 아빠다 하면서 나타난 아이만 지금 14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4건에 대해서 양육비를 실제로 지불하기도 했어요. 그 소문만 무성하고 여자를 이렇게 만난다더라 저렇게 만난다더라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여자들과 사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되게 특이한 여자가 에밀리 플레게라는 여자예요. 이 에밀리랑은요, 지금까지의 클림트는 정말 모든 여자와 연문을 뿌리고 막 육체적인 사랑, 막 자식도 얻고 막 정말 많은 연애를 했는데 이 에밀리 플레게와는 굉장히 특이하게 플라토닉 사랑만을 추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에밀리가 클림트를 처음 만났을 때 클림트가 29살이었어요. 에밀리는 17살이었습니다. 둘은 띠동갑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가 어떤 사이냐? 에밀리는 클림트의 남동생의 처형이에요. 사돈지간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아까 얘기했듯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죽고 나서 클림트의 조카딸, 자기 남동생의 딸, 조카딸인 헬레네의 후견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둘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어쨌든 띠동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돈이어서 그랬는지 이 에밀리한테는 굉장히 에밀리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으나 에로스적인 부분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뭔가 그림을 그린 걸 보면 되게 아우라가 막 있어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막 되게 막 다른 여자들은 막 벗고 있고 막 환희에 차 있고 관능적이고 퇴폐적이고 이런 그림이 많은데 이 에밀리를 주제로 그린 그림은 다 가리고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고 막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에밀리를 만나면서 뭔가 좀 안정이 되는 듯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밀리를 이 모델로 그림을 그리면 자기만의 화풍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에로스적인 막 관능적인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 화풍이 사라지는 게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을 만납니다. 에밀리를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니까 에밀리는 이 자식 바람 피우네 하면서 클림트를 떠나게 돼요.
에밀리가 떠나고 나서 클림트는 2년 동안 한 작품에 매진합니다. 그게 바로 키스예요. 그래서 이 키스 작품의 여주인공이 에밀리로 추정이 됩니다. 두 남녀는 뭔가 좀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딱 재회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곧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환희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는 듯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에밀리한테 이 작품을 보여주니까 에밀리가 클림트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클림트는 에밀리한테 얼마나 되게 좀 특이하게 굴었는지 항상 자기 입으로 결혼은 시민사회의 가증스러운 행위다 라면서 에밀리가 청혼을 했는데도 클림트가 그걸 거절했을 정도예요. 절대 결혼하지 않았어요. 한 여자한테 매여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에밀리한테는 굉장히 특이하게 헌신적이었어요. 이 클림트가 굉장히 악필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글씨 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에밀리한테는 편지와 엽서를 그렇게 씁니다. 딱 보면 뭔가 막 사랑이 막 퐁퐁퐁퐁 피어나죠, 아주. 얼마나 편지와 엽서를 많이 보냈는지 클림트가 보낸 엽서마저 400통이에요, 400통. 꽃잎에 수만큼 하트를 막 그려놓고 메시지를 딱 짤막하게 적습니다. 꽃이 없어 꽃을 그려드립니다. 클림트의 영원한 베아트리체 에밀리 플레게. 이렇게. 어쨌든 이 에밀리와는 죽을 때까지 어쨌든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항상 클림트 옆에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클림트가 죽을 때까지 함께 했어요. 클림트가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다 에밀리한테 주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클림트가 합병증으로 죽었는데요. 죽기 직전에 되게 급하게 외쳤대요. 딱 한마디. 미디 오라 그래! 미디는 에밀리를 뜻하는 거예요. 에밀리의 애칭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여자만 찾았어요. 그리고 에밀리는 클림트의 임종을 지켜주었고 클림트가 생전에 남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태웠대요. 그렇게 클림트의 모든 비밀과 여러 가지 작업의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감춰준 거죠. 에밀리를 모델로 한 그림은 한 2점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호한 그림들 말고. 그 중에 에밀리 플렉의 초상이라는 게 있어요. 딱 봐도 에밀리 플렉, 누가 봐도 에밀리 플렉이에요. 다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관능적이고 에로스적인 부분이 없다고. 뭔가 남자를 꼬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하면서 뭔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고 이게 화풍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었어요. 막 기하학적인 무늬도 되게 많고 이 클림트 특유의 화풍이 잘 보이긴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에밀리가 이 작품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림트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대요. 내가 이렇게 막 자기를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자기 이러면서 탁 보여줬는데 어두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클림트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 팔 거야 그럼 이러면서 시장에 탁 내놨어요. 자, 이 작품 팝니다 이러면서 딱 내놨는데 사람들이 막 멋있는데? 하면서 딱 산다고. 얼마입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당신이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이. 네? 한 5천 드리면 되겠습니까? 7천? 그럼 7천 드리면 되겠습니까? 9천? 9천 드리면 되겠습니까? 1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계속 나타날 때마다 금액을 계속 올려. 오랫동안 이 작품이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클림트의 인생이 가장 중요했던 여자 중에 한 명인 에밀리 플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자가 또 있지. 여기서 끝날 리가 없지. 아주 명확하게 육체적인 사랑만 한쪽, 아주 플라토닉 사랑만 한쪽,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 경계에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또 누구냐면 아델레 블로흐라는 여자예요.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상류층 여자예요. 상류층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클림트를 위해서 기꺼이 모델을 서주고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같이 나눈 인물입니다. 이 아델레라는 여자는요,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18살이 많은 설탕 제조업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페르디난트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상류층 남자다 보니까 사교계에 입문합니다. 사교계에 입문하고 나서 거기서 무슨 뭐 화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랑 굉장히 친분을 많이 쌓아요. 그 중에서 특이한 관계가 되는 게 바로 클림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나이가 아델레의 나이가 18살, 클림트의 나이가 37살. 보통은 한 번 그린 모델은 2번 쓰지 않아요. 연애도 계속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델레는 꾸준히 모델로 썼습니다. 아델레의 초상만 해도 2점이에요. 이렇게 2점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딱 보면 엄청나게 공들인 작품이에요. 엄청나게. 아델레의 이 초상을 보면요, 굉장히 섬세해요. 굉장히 여립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저 손동작, 이 손동작 과연 무엇일까? 이 사진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오른손을 계속 가리고 있어요. 오른손을 왜 자꾸 가리냐면요, 아델레 오른손은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가운데 손가락이 크게 손상이 됐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도 사진을 찍을 때 오른손을 보이지 않았고 클림트도 굉장히 섬세하게 아델레 초상을 그릴 때는 계속 손을 가려준 거예요. 굉장히 애정이 드러나는 작품이죠. 특히나 이 아름다운 작품, 요거는 에스티로더 쪽에 팔렸어요. 요게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이 작품 얼마 정도 할 것 같나요? 이 황금색 얼마일까요? 이 작품 1,500억에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1,500억 땅땅땅. 역사상 가장 비싼 값에 팔린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팔리기 전에 이 작품이 굉장히 이게 순환이 많았어요. 독일 나치에 이 유대인들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블로그 남작이랑 가족들이 전부 다 스위스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스위스로 망명을 하면서 저택이랑 여러 가지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나치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이때 이 아델레의 초상도 같이 몰수당했어요. 나치. 열받죠. 근데 이 나치에 몰수당했던 아델레 블로우의 이 초상을 나치가 망하면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작품의 이제 주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델레는 너무 억울한 거지. 아델레 측에서, 아델레 집안에서 너무 억울한 거지. 아델레를 위해서 그려준 그림인데 이게 어째서 나치로 넘어갔다가 오스트리아 쪽에, 오스트리아 국가에 이게 소유권이 있느냐. 그래서 소유권성을 버립니다. 8년간의 소송 끝에 이겨요. 그리고 요게 영화로 나왔어요. 우먼 인 골드라는 거예요. 자, 아델레 초상화는 2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작품 조금 쌉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바로 950억짜리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 클림트가 애정을 담아서 아델레를 모델로 그린 아델레 초상 2점 전부 다 1,500억, 95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델레를 모델로 그린 초상화만 2점이에요. 근데 이 아델레로 추정이 되는 그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 작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 유디트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유디트에서도 아델레가 모델로 섰을 거다라는 이제 추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유디트라는 인물은요, 이것도 다나엘처럼 한 명의 인물입니다. 이건 가상의 이야기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유디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유디트는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여자예요. 근데 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매혹적으로 치장을 하고 적진의 위장으로 투항해서 들어갑니다. 투항한 다음에 장군 이름이 홀로페르네스예요. 홀로페르네스. 근데 이 장군한테 이스라엘인들 굴복시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밤에 그대의 막사에서 우리 둘이서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죠? 옷을 이렇게 입고 장군의 막사에 혼자 딱 들어갑니다. 장군,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을 투항시킬 방법은요? 하면서 목을 탁 칼로 햅니다. 치명적인 매력으로 적군의 장군 목을 베어버린 여자예요. 마성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요 유디트라는 작품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요 작품도 진틸레스키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역시 카라바조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는 작품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똑같이 유디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적장의 목을 베는 유디트의 모습을 그렸어요. 자, 보통 화가들이 그린 유디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목부터가 일단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예요. 그리고 배경 어때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고 있는 유디트예요. 적장 홀로페르네스가 죽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생동감 있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과 함께 유디트가 굉장히 앙칼지게 머리 끈댕이를 이렇게 잡고 목을 확 긋고 있는 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을 다 그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화가들은 그렇거든요. 유디트의 행동이 위대한 거니까 이 행동을 그려야 하지 않나 라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목을 베는 장면이나 목을 베고 난 직후에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 장면을 골라서 그림을 그렸어요. 행동에 초점을 맞췄죠. 근데 클림트 보면 어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화려한 금박 옆에 어두침침한 뭔가가 있죠? 이게 뭐예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입니다. 적장의 목을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디트다라는 그냥 상징적인 물건일 뿐이에요. 홀로페르네스를 죽였다는 것보다는 그냥 유디트라는 인물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그린 거예요. 이 홀로페르네스라는 인물은 이렇게까지 강조가 되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작품에서는 아예 존재감조차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여기에 머리가 있다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존재감이 희미해요.
홀로페르네스를 죽인 건 칼이지만 결국 이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는 데까지 일조했던 건 유디트의 관능적인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클림트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여자, 욕정, 쾌락. 이 유디트라는 인물 자체의 관능적인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유디트라는 작품이 아델레를 모델로 그려졌음이 추정이 된다라고. 왜 추정을 그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보면요. 이 아델레의 목에 보면 굉장히 화려한 초커가 있어요. 머리도 보면요. 이렇게 빵실빵실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초커를 하고 있죠. 황금색의 아주 화려한 초커.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아델레를 모델로 했음이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적장의 목을 벨 만큼 매력적이고 관능적이었던 유디트를 하필이면 아델레를 모델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델레는요, 클림트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클림트가 죽고 나서 자기 집에다가 클림트 방을 아예 만들어놨어요. 클림트 홀이라고 붙여놨어, 이름을. 클림트 그림을 여기 방에 다 걸어놓고 탁자에는 클림트 그림을 이렇게 놔요. 그렇게 클림트가 죽고 나서 클림트 홀을 만들고 아델레가 이 클림트 홀을 만들고 6년 후에 죽어요. 44살의 나이로 뇌수막염이 걸려 사망합니다.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 방은 클림트 홀이 아니라 아델레를 기리는 아델레 홀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렇게 클림트는 아주 화려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황금색이라든지 화려한 색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렸던 건 맞아요. 클림트가 그런 걸 많이 그리기는 했는데요. 이런 것만 그리진 않았어요. 클림트의 다른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이 이제 뭐 엄마와 아기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렇게 아이를 막 안고 있고 너무 포근한 느낌의 엄마와 가만히 안겨서 자고 있는 이 평화로운 모습의 아이, 이 둘을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작품이 말이야,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딱 하고 그린 게 아니야. 원래 이 작품의 원작은요, 이겁니다. 이건요, 그냥 여기에 엄마랑 아이를 얼굴만 똑 뗀 거예요. 주변에 너무 어둡죠? 배경 자체가 너무 어둡고,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나이가 든 여자예요. 이 작품의 제목은요, 여자의 새 시기입니다. 여자의 아주 어렸을 때, 여자의 성인이 된 모습, 여자의 나이 든 모습에 여자의 새 시기를 한꺼번에 그린 거예요. 세 명의 인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의 순환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의 삶과 죽음과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뇌했었다고. 요 세 시기를 그림으로써 죽음과 나이듦과 인간의 순환을 다 그리고 싶었던 거야. 이 젊은 여자는요, 뭔가 소녀스러운 아름다움도 있고, 뭔가 막 볼도 막 홍조 띄고 있고 너무 예쁘잖아요. 한창 화려할 때야. 근데 옆에 보면 늙은 여자가 배도 툭 튀어나와 있고, 가슴도 늘어져서 다 주름져 있고, 얼굴도 이렇게 괴로운지 가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봤던 클림트의 아주 화려한 작품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요런 작품도 있어. 그러니까 마냥 화려하고 관능적이고 퇴폐적이고 에로스적이고 뭔가 막 성과 사랑, 사랑과 성 막 이런 것만 그리지 않았어요. 요런 식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린 작품도 굉장히 많은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죽음과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 죽음과 삶인데 딱 보면 감이 오시죠?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 사신이 뭐 낫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한데 엉켜서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엉켜 있어요. 여긴 죽음이고 여긴 삶이겠죠. 이 작품이 무려 8년이 걸린 작품이에요. 저승사자 있죠? 한데 뭉친 사람 있죠? 근데 잘 보면요. 굉장히 여러 나이대의 인물이 등장해요. 여기 사람들을 보면요. 여자도 있죠. 남자도 있죠. 노인도 있죠. 어린아이도 있죠. 뭔가 남자랑 여자랑 한데 엉켜있는데 이게 기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뭔가 우울한 느낌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어요. 이게 바로 삶의 순환이에요. 삶과 죽음. 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던 클림트가 1918년 1월 11일에 갑자기 뇌출혈이 와요. 그리고 같은 해 2월 6일에 합병증, 아까 이야기했듯이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이때 클림트의 나이가 56세였어요. 그렇게 클림트는 여러 작품을 남기고 사망하는데 왜 자기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하나도 안 해줬을까? 그래서 한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고 굉장히 많은 주관이 들어가 있고 해석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이미 클림트는 죽었고 누구도 해석해줄 수 없어요. 그냥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림의 배경 이야기, 클림트의 한 생애의 이야기, 클림트의 여자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클림트의 대표작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컨텐츠 마무리할게요.